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모리스 파스텔마크 원작의 닥터 집하고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야. 그런데 난 어째서 산다는 것이 괴로울까? 곧잘 이렇게 중얼거리는 니카는 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을 하곤 했다. 신은 분명 존재한다고 말하다가도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바로 자신일 거라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니카는 정말 신이 된 듯 흔들리는 나무에게 움직이지 마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럴 때면 놀랍게도 나무는 움직임을 멈추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 모양을 본 니카는 깔깔 웃으며 강으로 미역을 감으러 달려나갔다. 니카의 아버지 데멘치 두도로프는 테러범으로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감형을 받아 복역 중이며 어머니는 그루지아의 귀족 집안집 딸이었다. 니카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반과 나자를 싫어했다. 자신보다 한 살 많은 나자가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언젠가는 나자를 보트에 태워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곤 했다. 어느 날이었다. 니카와 나자는 강에서 보트를 타고 강물에 떠있는 연꽃을 따고 있었다. 니카가 먼저 투덜거리며 말했다. 학교 집어치우고 돈을 벌어야겠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 그래? 난 너한테 2차 방정식을 배우려고 했는데 학교를 그만둔다니. 나자의 말에 니카는 은근히 부화가 났다. 니카는 자신이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리고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넌 이 다음에 크면 누구와 결혼할 거니? 하고 물었으나 이내 그 질문이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았다. 곧 나자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직 결혼 같은 거 생각해보지 않았어. 어쩌면 난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서 묻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관심도 없으면서 왜 묻니? 나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니카도 지지 않고 맞섰다. 말다툼이 거칠어지자 니카는 나자의 허리를 팔로 감고는 몸을 흔들었다. 그 바람에 보트가 흔들려 둘은 연못에 빠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허우적대다가 연못 기슭으로 빠져나왔다. 모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다. 나자가 점잖게 말했다. 내가 왜 이랬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니카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물이 줄줄 흐르는 차림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러일 전쟁이 한창인 때 러시아에 뜻밖의 사건이 터져 전쟁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다. 혁명의 물결이 러시아를 휩쓸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아말리아 까블로프나 기샤르 부인은 아들 로자와 딸 라라를 데리고 우랄 지방에서 모스크바로 이사를 했다. 부인은 미망인으로 남편은 벨기에 태생의 기술자였으며 그녀는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들은 육군 사관학교 생도였고 딸 라라는 여학교에 다녔는데 나자 콜로그리보바와 같은 반이었다. 남편 기샤르는 상당한 유산을 남겼으나 현금이 아니고 주식이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처음엔 값이 올랐으나 차츰 떨어져 부인으로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양장점이었는데 빈민들이 사는 개소문 근처에 있었다. 죽은 남편의 친구인 코마롭스키 변호사의 권유로 양장점을 인수했는데 변호사는 그녀에게 후견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러시아 경제에 대해 잘 아는 냉철한 사업가이기도 했다. 로자를 육군 사관학교에 보낸 것도 그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새 식구는 양장점 가까이에 있는 작은 집으로 옮기기 전에 여관에서 한 달가량을 묵었다. 이곳은 사창굴과 빈민굴이 자리하고 있어 건달패들이 득실거렸고 모스크바에서도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출렁이는 금발머리와 풍만한 몸매를 지닌 35살의 기샤르 부인은 심장병과 발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 그녀는 공포심으로 남자를 두려워하면서도 방황하는 자신을 남자의 품에 의탁하는 것으로 달래곤 했다. 체르노고리 여관에서 기샤르 네 식구들은 23호실에 묵고 있었는데 옆방인 24호실에는 첼로 연주자인 티슈케비치란 남자가 여관 개업 때부터 장기 투숙 중이었다. 가발을 쓰는 대머리인 그는 상류사회의 파티에 불려가 연주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친절히 몸에 배어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었다. 그는 옆방의 기샤르와도 가깝게 지냈는데
변호사 코마로프스키가 찾아오면 기시아르에게 자신의 방을 쓰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변호사가 찾아오면 난처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시아르 부인은 그러한 그가 고마워 눈물을 보이곤 했다. 그녀의 양장점은 트베르스카야 거리가 끝나는 모퉁이의 단층집에 있었다. 그것은 철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양장점의 양제사인 올리아 제미나는 그 마을의 아저씨 댁에서 살고 있었다. 올리아는 손재주가 좋은 견습생이었는데 라라를 무척 좋아해 기시아르 부인의 귀여움을 받았다. 기시아르 부인은 양장점을 경영해 본 경험이 없었지만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을 해 큰 문제없이 가게를 꾸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전쟁 중이었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머릿속이 복잡했다. 코마로프스키가 자주 가게를 찾아오곤 했는데 직원들은 주인의 기둥서방이 오셨네, 바깥 주인이 납셨네 하며 수군거렸다. 코마로프스키는 잭이라는 이름의 불독을 한 마리 데리고 다녔는데 직원들은 그 개를 무척 싫어했다. 한 번은 잭이 라라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어 양말을 찢은 적도 있었다. 저놈의 개를 언젠가는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말 테야. 올리아는 유난히 개를 싫어했다. 어떻게 처치하겠다는 거니? 하고 라라가 물었다. 네 어머니가 돌로 만든 부활절 계란이 있지 않니? 그걸 돼지 기름에 담가 놓으면 개가 고기인 줄 알고 꿀꺽 삼키겠지? 그러면 목구멍이 막혀서 지식해 죽는 거야. 올리아의 말에 라라는 배를 잡고 웃었다. 라라는 가난하지만 제 힘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올리아가 대견해 보이고 좋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픈지 알 수 없다고 탄식했다. 라라는 16살이 되자 눈에 띄게 아름다워졌다. 몸매는 어느새 성숙한 여인이 되었고 성격도 차분해져 우아한 분위기마저 풍겼다. 날씬한 몸매와 우아함이 풍기는 용모, 윤기가 흐르는 머리카락을 지녀 매력이 넘쳤다. 라라와 로자 남매는 성장하면서 인생의 길이 안온하고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았다. 라라는 반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 하지만 그건 지식에 대한 욕망이나 열정에서 온 결과가 아니라 단지 장학금을 받기 위한 노력에서 얻은 결과였다. 라라는 공부도 잘했지만 혼자 가정을 꾸려가는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었다. 6월의 마지막 일요일, 그날은 코마로프스키 친구의 딸인 올리가의 생일이었다. 어른들은 파티를 열어 샴페인을 터뜨리고 댄스를 즐기기로 했다. 까레트에 살고 있는 코마로프스키는 기시아르 부인을 초대했으나 그녀는 몸이 불편해서 대신 라라를 보내기로 했다. 라라는 내키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파티가 불어있고 춤판이 벌어졌다. 블루스든 왈츠든 춤은 마음을 풀어놓게 한다. 물론 춤이 끝나면 자신의 알몸을 보인 것 같아 쑥스럽기도 하지만 라라는 그날 그 사람, 자주 어머니를 찾아오는 그 남자가 그렇게 춤을 잘 출 줄은 몰랐다. 자신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휘감은 부드러운 손길에 힘을 주더니 자신의 입술을 덮쳐오던 코마로프스키의 축축한 입술을 라라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시는 그런 바보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라라는 춤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춤 같은 건 추지 않을 거야. 누가 춤을 추자고 하면 배우지 못했다고 거절해야지. 그리고 생일 파티에서의 일은 잊어버려야지. 라라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일 파티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가을이 되자 모스크바의 철도 노동자들 사이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모스크바 조합원들의 파업 결의에 이어 블레스트 노선의 조합원들이 동조하면서 철도 파업은 초입기에 들어갔다. 문제는 파업을 결행할 명분이었다. 10월이 되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는 날이었다. 그날 아침의 날씨는 노동자들의 분위기만큼이나 쌀쌀하고 흐렸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줄은 공터를 가로질러 역의 작업장, 기관고와 철로를 지나 관리부 건물까지 길게 이어졌다. 철도기사 프롤리긴과 선로 보수 감독관 안티포프는 철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안티포프는 선로를 보수하는 각종 부속품이 저질이어서 한겨울에 선로 사고가 많이 날 것이라며 걱정했다. 누군가가 질이 나쁜 부속을 납품하고 부당 이득을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안티포프는 말했다. 관리부의 납품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아무리 건의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롤리키는 안티포프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 듯이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본선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네.
대피선과 종단선이 문제지. 그런데 왜 그리 걱정일까? 프릴리킨이 말을 마쳤을 때 철도 건널목에서 마차가 한 대 다가왔다. 프릴리킨의 아내가 남편을 데리러 온 것이었다. 프릴리킨은 안티포프에게 손을 흔들고는 떨어져 멀리 사라졌다. 그로부터 서너 시간이 흘렀다. 철로에는 황혼이 깃들고 있었다. 철길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 안티포프와 테베르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좀 더 빨리 걷게나. 테베르진이 걸음을 재촉했다. 난 경찰에 붙잡히는 건 두렵지 않아. 겁쟁이들이 회의를 끝내고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싫단 말이었어. 그놈들의 얼굴을 보면 먹은 것이 넘어올 것 같아서 그래. 위원회라는 것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뒷공문이를 빼는 것을 참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자네는 그자들 편을 드니 한심하고. 아내가 티푸스를 앓고 있어서 아무 생각도 없어. 빨리 병원에 가야 돼. 오늘이 급료를 받는 날인데 만약 주지 않으면 난 자네들과 별도로 행동을 할 생각이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난 사무실로 가겠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기관실로 가서 경적을 울리는 거야. 두 사람은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는 각기 제갈길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테베르지는 철길을 따라 시내 쪽으로 향하다 사무실에서 임금을 받아 나오는 노동자들과 만났다.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사무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광장에는 노동자들의 무리 사이로 프릴리킨의 마차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월급을 타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 듯 했다. 테베르지는 그녀를 보자 속이 역겨워 인사도 하지 않고 차갑게 지나쳐버렸다. 그는 사무실에서 그녀의 남편을 만날까봐 월급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곧장 광장을 가로질러 작업장으로 향했다. 테베르진 컴컴한 작업장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소년의 울음소리와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저 아이를 구해주세요.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작업장에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직공장인 표트르 후돌레프 노인이 나이 어린 견습공인 유스프카를 연장으로 마구 때리고 있었다. 후돌레프는 본래 착한 사람이었다. 술에 취해 싸움질을 하거나 견습공을 괴롭히는 못된 사람은 아니었다. 젊었을 때는 준수한 용모에 성실함까지 갖춰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높았다. 그는 수도원 학교를 졸업한 마르파에게 청혼을 했었는데 그녀는 거절하고 테베르진의 아버지인 기관사 사벨리니와 결혼을 했다. 후벨레프와 사벨리니는 직장 동료이자 친구 사이였다. 사벨리니가 1988년 시베리아 1차 사고로 죽고 5년이 지났을 때 후돌레프가 다시 그녀에게 청혼을 했으나 이번에도 차갑게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후돌레프는 술과 도박과 싸움질로 세월을 보내며 인생을 망치기 시작했다. 후돌레프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유스프카는 테베르진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비원인 타타르인 기마체트진의 아들이었다. 테베르진은 작업장에서 어린 그를 감싸주고 보호자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더욱 후돌레프에게 반감을 갖게 했다. 그 줄칼을 잡은 꼬린 모양, 이 망할 놈의 자식. 후돌레프는 한 손으로 유스프카의 머리털을 잡고 다른 손으로 목덜미를 후려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잘못했어요. 다음에 잘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 넌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야. 노인은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이때 사람들을 밀치고 나와 노인의 팔을 잡는 손이 있었다. 테베르진이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애를 그렇게 때리면 되겠어? 넌 뭐야? 썩 꺼지지 못해? 왜 그런지 이유나 압시다. 넌 알 거 없어. 이 사회주의자야. 이놈은 죽여도 시원찮아. 이놈이 하마터면 내 스핀도를 망가뜨릴 뻔했단 말이야. 신화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 오늘은 닥터 집하고 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